목사님 교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 여기서 우리 성령 집회했을 때 아이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요 앞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장학일 목사님 평소에 존경하고 또 열심히 또 요즘 대한민국 애국운동을 열심히 앞장서시는 분 교회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사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정말 참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회개 기도하면 잊어버린다는데 이놈의 주사파 참여는 해도 맨날 근데 그게 제 사명인 줄 알고 저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그 연세대에 들어갔거든요. 신학과에 들어가서 연세대 신학과 괜찮다고 생각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예장 통합이니까 장신대 가려고 하는데 제가 연세대 들어가서 이제 그 학생운동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좀 젊은 나이에 뭔가 좀 정의, 평등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심취해 있었고 성경 말씀을 그 부분만 알았어요. 예수께서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결국 혁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학교에서 뭐 이 서클들을 해서 와보라니까 거기서 처음 가르치는 게 역사였어요. 야, 당신이 이제까지 알았던 건 전부 틀렸다. 너 박정희 이름이 뭔지 아냐? 마사오 뭐 어쩌고 하는 이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전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도 박정희 대통령 일본식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죠. 충격이었어요. 이승만이 누군지 아느냐? 미국의 앞잡이였다. 그러면서 역사 공부를 하자 그래요. 정말 충격이에요. 네가 이제까지 배운 역사는 전부 가짜다. 젊은 저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때부터 점점 공산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애들 여러분 언론 좀 보셨죠? 예원인가 무슨 에서 나온 애들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 새마을 운동은 무지하게 비판적으로 써놓고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라고 북한의 노동을 총력 동원하는 체제가 있거든요. 천리마 운동은 뭐 북한을 부흥시키고 발전시켰다 해가지고 북한 아주 찬양 일색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러면 역사가 바뀌면 생각이 왕창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험할 수 없잖아요. 클레이 브린턴의 얘기인데 자연과학은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았다 틀렸다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요. 근데 사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회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실험할 수 없습니다. 증명되지도 않고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디서 교훈을 받느냐? 선조들의 삶으로부터,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역사가 거꾸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훈받을 시간과 기회를 찬탈당하는 거죠. 역사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역사교육을 받게 되면 그 아이는 절대로 옳은 길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대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 와보니까 요즘 제가 대학교 비밀리 숨어서 받던 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수십 년간의 전복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 정권을 뒤집는 걸 말합니다. 그 내부 사람들이 정권을 뒤집는 걸 말해요. 전복전은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전복전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군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근데 이게 지금 1시간이죠? 1시간이죠.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얘기가 좀 길어서 중간중간 잘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생각엔 그냥 여야들이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와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 저와 같이 북한의 주체 사상과 그리고 북한의 주체 사상에 입각한 대한민국 혁명론이 있습니다. 민족해방, 옛날에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인데 지금은 민주주의 혁명론입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 그 혁명론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혁명하고 뒤집으려는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갔고
그리고 전교조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법조계 민변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문화계에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 세상 곳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펼치고 있는 겁니다. 전복전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만약 2019년도에 10월 3일 그 국민운동이, 국민혁명이 없었더라면, 문재인 이후에 다음 단계 정부가 들어섰더라면 어디로 갔을지 정말로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은 종북 주사파와 대한민국 전복전입니다. 두 번, 그 다음, 우선 종북이란 말은 북한을 따른다는 거죠. 주사파란 뭐냐면 주체 사상이라고 북한이 만든 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은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존재다 해놓고, 그런데 인간이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 못한다. 그래서 당의 지도가 필요하고 수령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수령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준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체 사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이 생물학적 생명,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적 생명을 말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 그럽니다. 정치적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 정치적 생명은 영속합니다. 영생하는데요. 그 정치적 생명은, 사회 정치적 생명은 누가 주냐? 수령이 준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나에게 지금 이 육신은 끝나지만 육신보다 훨씬 영원한 사회 정치적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은 수령을 보면 펄펄 울고, 그 다음에 수령 앞에 보면 막 번쩍번쩍 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그 주체 사상에 입각한 혁명론,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놈들이 주사파입니다. 저와 같은 놈들이죠. 정말이에요. 한번 문재인 청와대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문재인 청와대에 들어갔던, 저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 친구가 임종석입니다. 얼마 전에 또 북한이 지금 이제 통일하지 말자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대로 이국가론 이야기엔 북한이 꼭두각시죠. 그 옆에 그 머리띠 들고 있는 여자애는 임수경이라고 혹시 기억할지 모릅니다. 북한에 제가 이 북한에 보낸, 제가 꽤 고위직이었거든요. 주사파에서. 그러니까 이 전대협이 전체 이제 전국 이제 주사파가 만든 전국 대학생 조직인데, 그게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인데, 그 안에서 그 대외 이제 연락 사업과 통일 전선, 그러니까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을 맡은 게 연대사업국인데, 제가 거기 책임자였는데, 통상 아마 그 회장 다음에 아마 서열 3위쯤 됩니다. 제가 전대협에서요. 그 다음에 임수경 보낼 때는 저희가 조통그룹이라고, 항상 그 공산주의자들은 몇 개 지하 조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제가 그 지도책일 때 학생회장은 우상호 아시죠? 얼마 전에 뭐 사선 의원이죠. 서울 서대문구,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그 친구가 학생회장이면 제가 지도책이었습니다. 비밀 학생회 중앙위원회라는 게 항상 지하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령은 다 지하 조직에서 냅니다. 임수경 때는 저희가 제가 이제 조통그룹인데, 임수경을 통해서 이제 북한하고 통일 사업을 활성화시킨다고 비밀리 보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임종석이 했던 맹세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검찰 수사기록에 나온 겁니다. 임종석 수사기록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충성 서약서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자. 이게 지금 임종석이가 한 당시의 그 결의문입니다. 이 친구가 이거 바꿨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매일 아침에 그리고 매일 저녁에 그날 총화 시간이 있습니다. 비밀리 모여요. 그거 할 때 맨 처음에 이걸 외우고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한번 보세요. 전대협 이 청와대에 들어갔잖아요. 비서실장, 그 다음에 연설비서관, 문재인 연설을 까리하다고 생각하셨죠. 그 신동호라고 한양대 친구인데 그 글 잘 쓰는 작가 출신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연설비서관이었습니다. 백원우, 고대, 제 연대사업국 후배인데 이 친구가 민정비서관요. 총무비서관, 뭐 정무비서관, 자치분과비서관, 행정관, 뭐 그다음에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지금 9호 국회의원이죠. 재선이죠. 어떻습니까? 주체사상과 북한의 혁명로로 무장한 친구들이 청와대 이쯤 갔으면 대한민국 점령당한 겁니다. 근데 왜 점령 안 당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직 붙들고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안 했으면 큰일 났어요. 아니 청와대 저렇게 장하고 있었는데 문재인하고 얘들이 미국은 겁내거든요. 국회에도 들어간 친구들 한번 보시죠. 국회. 저 우상호하고 뭐 지금 뭐 일기만 해도요. 뭐 이인영이 그 일기 전대 의장이거든요. 우상호, 김태년, 기동민도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죠. 저기 어디 성북인가 어디서요. 박홍근, 강병훈, 뭐 강훈식 지금 말고도 그다음에 이게 전대협 그 밑에 뭐 한 청년까지 하면 엄청난 주사파 운동권이 대한민국 국회에 장악했죠. 문재인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정권 잡자마자 전 행정부서 뭐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MBC에 들어가서는 MBC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를 뭡니까 청소 도구함에 감금했죠. 그거 어디에 나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북한의 혁명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북한의 혁명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연립정부, 그러니까 혁명 전 단계 정부입니다. 그래서 전대협과 민노총과 그다음에 이런 뭐 주사파 그룹들이 연합하고 그다음에 보수 세력과 좀 연합해서 그러니까 세칭 좌파 보수와 연합해서 정권을 만들고 그 정권은 혁명을 위한 유력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게 민주연립정부인데 딱 북한은 이런 혁명론에서 딱 정해줍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두 가지를 정해서 하나는 파쇼 체제를 개혁하라. 근데 이 말만 보면 여러분들이 몰라요. 파쇼 체제가 뭔지. 공산당 영어로 하면 파쇼 체제란 보수 반동의 정치 세력하고 보수 반동을 뒷받침하는 경제 세력으로 딱 연합합니다. 이걸 파쇼 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수 반동의 정치 체제는 누구겠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등 보수 정치인들, 그다음에 보수 여기 계신 분들을 말하고요. 하나는 경제 체제는요, 재벌 체제예요. 그럼 문재인 정권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2명 감옥 갔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정원장이 뭡니까? 간첩 잡는 일 하는 거죠. 국정원장 3명이 모조리 다 감옥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전 부사에 보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공무원들을 다 감옥 보냈습니다. 한 200명쯤 보냈어요. 이게 보수 세력 척결이라는 지시를 수행한 겁니다. 저들은 무슨 말로 했습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요. 우리 누굽니까? 감옥 보냈잖아요. 이재용하고. 그 다음에 롯데도 보냈나요? 재벌 몇 명 보냈죠. 감옥에요. 그게 파쇼 체제 개혁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이재용은 삼성전자 하나가 재작년 정도 매출을 보니까요. 290조 정도 매출하더라고요. 근데 그 매출의 90%는 전부 외국에서 파는 겁니다. 국내에서 파는 건 10%밖에 안 돼요. 그 대신 팔아가지고 법인세를 많으면 25조, 적으면 한 10한 5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인세의 거의 4분의 1을 회사 하나가 냅니다. 그 돈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법인세 받아가지고 노인들 일자리도 주고 여러 가지 복지 챙겨주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업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2번 보냈습니다.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에 딱 찍혀 있어요. 뭐 어떤 일을 하라고. 그 일을 수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라고 해가지고요. 거기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 철폐하고 그 다음에 공안통치기구를 해체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말을 좀 공안통치기구란 좌파를 탄압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좌파 탄압기구가 뭡니까? 국정원. 그 다음에 뭐 군의 아니 검찰 공안부, 경찰에 뭐 예를 들면 공안 경찰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군대에 남아 있는 그 기무사 있죠. 문재인 정권 때 뭐 했습니까?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기무사가 무슨 뭐 쿠데타 업무를 했다고 해가지고 기무사를 아예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무사에 간첩 잡는 것도 수십 년 그 해야 이게 훈련이 되거든요. 전부 간첩 잡는 사람들만 전부 일선부대로 흩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간첩 잡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간첩 아니고 뭡니까? 그 다음에 제가 북한 방송에 맨날 들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종전협정 체결하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고요. 여러분, 평화협정이라는 게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평화협정 체결 좋지요. 근데 경험적으로 평화협정 체결해서 공산화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2년도 안 돼도 공산화됐습니다. 협정이 평화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평화협정 체결하면 딱 하나가 남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유엔사가 와 있습니다. 36명밖에 안 됩니다. 유엔사 전체가요. 그런데 유엔사가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유엔사는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때문에 유엔 결의를 만든 게 유엔 사령부거든요. 평화협정 체결하면 평화협정 됐으니까 유엔사가 해체돼야죠.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미군이나 그리고 유엔군이 개입하려면 유엔의 결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유엔에 지금 소련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그 결의에 동참하겠습니까? 유엔 결의 안 됩니다. 그럼 미국이 단독으로 참전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 하나 죽어도 난리인데 미국 국민이라고 자기 자식 죽는 거 바라겠습니까? 한반도에 전쟁 일으키는데 왜 자국 국민들이 죽는 거냐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돈 들어가고 자기 자식 죽는데 그거 수년 수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전쟁 벌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무기는 어떡합니까? 미국하고는 지금 10,000몇 킬로가 넘는데 그 전쟁 무기만 날라오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근데 지금 그 전쟁 무기가 어디 있냐면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8개 기지에 유엔사 보급 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유엔 그 평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그냥 거기서 날라오면 됩니다. 거기에 무기, 비행기 다, 박격포, 포탄들, 총탄들 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태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전계획 5027이라 해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작전계획 5027에 따라서 우리 주한미군과 우리 한국군이 90일을 버티면 미 본토에서 증원군이 날라옵니다. 69만 명이요. 그래서 평양까지 진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한반도를 적화하려면 두려운 적이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하고 관계를 쓸어놔야 되죠. 그래서 모든 초점을 미국에 맞추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왜 그러냐? 지금 일본하고 지금 거기에 증원군들 올 무기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럼 한국하고 미국, 일본하고 관계 틀어지면 미국도 손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얄미운 김일성이 1975년도 2월 달인가요? 이 지시를 냅니다. 그게 세칭 각근 전술입니다. 한국의 안보는 이 갓이 이렇게 길잖아요. 바람에 날리지 않습니까? 이 끈을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끈 2개로.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어도 괜찮은데 끈 중에 하나만 풀어도 바람이 불면 같이 날아간다. 한국의 안보가 날아간다. 이거.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일본이라는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약한 고리는 일본 끈만 풀어놓으라.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같이 날아간다. 그게 각근 전술인데 우리가 주사파가 있기 전에, 주사파가 대한민국 장악하기 전에는 정신대니 뭐니 이런 얘기 없었어요. 한번 보세요. 92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문재인으로 돌아가 봅시다. 문재인은 무슨 지령을 수행한 겁니까? 우리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것은 사실은 평화협정 체결이지만 그 노림수는 뭐냐면 한미연합사 해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게 지난 정부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2019년도에 10월 혁명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이재명 대신 만약에 혹시 조국이 후보가 됐더라면, 조국 여러분 웃기게 왜지만 여자들한테 인기 많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목소리도 꽤 괜찮아요. 저보다는 아니지만. 그 뭐 아멘까지. 조국 목소리 좋아요. 조국 지지하는 여자들 많습니다. 서울대 나왔잖아요. 법학과 나왔고.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24만 표 차로 이겼는데 전과 사범짜리가 23만 표, 이재명은 좀 못생겼잖아. 눈도 쭉 찢어지고. 그러니까 목소리도 변변찮고, 거기다가 무슨 뭐 성추행했다 그러지, 뭐 검사 사칭했다 그러지. 그게 24만 표면 조국이었으면 어떻겠을까? 저는 깜찍합니다. 100만 표 이상 졌을 수도 있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롭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난 3, 40년간의 전복전의 결과라는 거거든요. 이 전대협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전대협하고 예를 들면 간접적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 어디까지 할지 모르지만, 다음 넘겨보시죠. 80년대 학생운동은요, 이걸 좀 키울 수 있을까요? 학생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공산주의, 80년대 초에는 막스 레닌주의를 공식적으로 수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83년도 그리고 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하고 주체의 혁명론을 수입했습니다. 저들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다 배웠던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체사상 저 지금도입니다.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존재다. 이게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10계명처럼 외우고 다닙니다. 청년 시절에 배운 건 오래갑니다. 80년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아닙니다. 제가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이 국회에 가서 정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국회에서 이제 뭐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나가서 그랬어요. 80년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민주주의란 그냥 다수가 통치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상이고 이념이 없어요. 민주주의란 뭐냐면 그냥 정치 체제인데 우리가 선거에서 예를 들면 이기면 다수가 통치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데모스가 민중이 다수가 통치하자,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형 민주주의, 공산 독재가 하는 민주주의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자유주의에 결합한 민주주의,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80년대 민주주의는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폭력혁명운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운동권 좀 아는 애들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민주당 애들은. 사회주의 혁명운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안사건 전부 실체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조작한 적 없어요. 우리는 지하에서 배울 때요, 과거에 예를 들면 공안사건 기록들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피해 기록이라고, 우리 혁명가 선배들의 기록이라고. 여러분도 그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국회의원들이 못 당합니다. 이 목숨 걸어본 놈들하고요, 핏줄이 눈에 핏발이 서면서 자기 몸을 정말 동지들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부딪혀서 피를 낼 정도의 결의를 갖고 있고 혀를 깨물 결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온순하게 잘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전부 실체가 있는 것들이에요. 다음 볼까요? 주사파들의 탄생은 80조 학생 뭐 이렇게 산민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운동권 내도 항상 보면 경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 운동이 무식한 운동 아닙니다. 적어도 인류 최초의 엘리트들이 지식을 무기로 한 혁명입니다. 무기로 한 혁명이 아니고요, 말과 이론 가지고 한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운동은 엘리트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초기에 전부 학생운동 초기가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특히 서울대, 법대, 정치학과 다 이런 쪽 애들이 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논쟁도 있고요, 이론도 있고, 혁명론도 있고, 전략과 전술이 다 있습니다. 우선 이 80년대에 그러니까 그 세칭 그 여러분 혹시 뭐 삼민투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모르지만, 민족, 민주, 민중 이래가지고 투쟁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세칭 운동권 내에서는 항림그룹이라고 그랬고, 무림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무림이라는 그룹은 그동안은 전부 이게 지하에서 노동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문수나 이런 사람도 다 무림그룹입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왜 들어가냐면, 혁명의 제일 주력군이 노동자라고 하거든요,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그래서 노동자들을 혁명화하는 게 최고 우선이다. 그래서 운동권, 노회찬도 노동운동에 들어가 있었고, 심상정도 노동운동에 들어가 있었고, 김문수, 그게 다 그런 일환인데, 거기에 이제 무림 중에 일부가 그 학생운동 주도권을 뺏기니까 다시 논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북한 단파 라디오 방송을 듣습니다. 그게 이제 김영환 이런 그룹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죠. 이 친구가 북한의 단파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그것을 자기 말로 만듭니다. 그래서 강철서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로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걸 만듭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간첩들이 북한의 이론들을 그 서울대나 연대, 고대에 강의실에 뿌리고 갔습니다. 그것을 몰래 학습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 미제국주의가 우리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때 학생운동 깜짝 놀랐어요. 그때 미제국주의까지는 안 갔거든. 그 북한의 이론을 수입하면서 학생운동에 파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걔들이 미제 용병 거부한다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전방 입소가 있었거든요. 그걸 거부하다가 2명이 분신합니다. 그러면서 학생운동이 급격히 이 자민투라는 그 김영환이 하는 계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세칭 우리나라의 주사파의 처음 등장입니다. 그러다가 1968년도 건대 사태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직 그냥 건대에 한 2, 3천 명이 몰려 들어가지고 북한에 있는 온갖 노래들 그 다음에 시들 가지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핏발 들고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북한 용어 그대로 쓰고 난리를 건대에서 뽀개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경찰이 튼튼했으니까 전부 포위해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1,300명인가가 구속당해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이 김영환 이 그룹들이 전부 다 구속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이 깨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고려대학교에 조혁이라는 친구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뭘 하냐면은 다시 운동권을 추스립니다. 이제 우리끼리는 뭐냐면 그 언더 페다선이라 그럽니다. 이제 언더 페더레이션, 연합 연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더 지하에서 연락하는 업무를 주로 페다선이라 그러는데, 그 선이 살아남았어요. 경찰이 걔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남아있는 주사파를 규합합니다. 그리고 반미청년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 반미청년회의 조직국장이 누구였냐면 전 충남주사 누굽니까? 안희정이. 걔도 대통령 될 뻔했어요. 반미청년회. 이래서 반미청년을 만들고, 이들이 이제 그 전대협을 뒤에서 배우조정. 그런데 이때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노선을 바꿉니다. 87년 서대협이라는 게, 87년 운동이 여러분 호원철폐 독재 타도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혁명론에서 만들어낸 구호입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구호입니다. 주사파들이요. 호원철폐 독재 타도
여러분은 그냥 하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 북한에 보면 혁명적 군중 노선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학습하면서 야, 우리도 지금 대중을 혁명으로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대중들이,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자라고 해서 노선 변환을 합니다. 하나는 용어도 바꾸고요. 그래서 일반 대중이 알기 쉽은 용어로 바꾸고, 또 하나는 투쟁의 수위도 낮추고, 그러니까 뭐 파쇼 체제 타도하자 뭐 이렇게 바로 나가지 않고, 일단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 등록금 인하하자. 세칭 그걸 이제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경제 투쟁이라고 합니다.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투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으로 나누는데, 경제 투쟁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 조건을 개선한 투쟁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등록금을 인상하라, 화장실 고쳐도, 뭐 그다음에 뭐 우리한테 지원금 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뭡니까? 임금 올려달라. 그다음에 뭐 우리 그 뭡니까? 그 휴가를 좀 더 보내달라. 이런 것들이 다 경제 투쟁입니다. 근데 경제 투쟁은 꼭 뭐사 결합하냐면 정치 투쟁하고 결합합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야, 너희들 이렇게 만든 게 저 자본가들이야. 저 미국이야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경제 투쟁합니다. 그래서 꼭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멍청한 우리나라의 이 뭡니까? 한국의 보수는 걔들이 무슨 뭐 예를 들면 경제 투쟁, 뭐 예를 들면 임금 인상 투쟁하면 그것이 목적인 줄 알고 우리가 올려주면 되는 줄, 걔들 달래주면 되는 줄 아닙니다. 걔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 자본가와 권력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당신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놈인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투쟁을 벌이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런 경제 투쟁을 벌이자라고 해서 그 당시 학교의 전체, 예를 들면 학원 자유, 뭐 예를 들면 학원 자유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전에는 자기들끼리 몰래 서클에서, 공개 서클이 있습니다. 무슨 뭐 아쿠스나 뭐 이런 서클이 있으면 거기에서 눈에 띄는 애들을 몰래 지혜에다 불러다가 걔들한테 혁명운동 공부를 시킵니다. 보통 한 2년에서 3년 시킵니다. 그러니까 좌파 학생운동가들은 대부분 적어도 많게는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 정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 하나로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계관도 있고요, 철학도 있고요, 역사관도 있고요, 혁명론 방법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전 성론론도 알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0년, 40년 만에 대한민국이 뒤집힌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학회로 가자. 그래서 운동권 애들이 학회로 다 들어가요. 대학교 학생회, 예를 들면 과 학생회, 그 다음에 단과대 학생회, 뭐 이런 식으로 총학생회까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자기들끼리 결의해서 시위에 나가지만, 만약에 내가 과 학생회 회장이다. 그럼 과 학생회 결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 전체 결의로 시위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시위 군중이 그전에 한 학교에서 보통 100명, 많아도 150명 하다가 1000명, 2000명으로 바뀝니다. 이게 87년도에 일구어진 변화입니다. 그러다가 이한열 사건이 터지죠. 이한열이 이제 뭡니까? 그 전에 그 사건이 터지죠. 뭐 물고문 받다가 죽은. 예, 그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항의하다가 연세대에서 이한열이가 또 눈에 이걸 맞아서 죽죠. 그러면서 명동성당 투쟁이 벌어지고, 당시 제가 연세대학교 지도부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호원철폐를 외치니까 우리 그거 반대했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 단식 투쟁 시키고, 그러면서 당시 학생이 전체가 다 운동권의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대학 다닌 친구들이 운동권이 아니라도 운동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일이에요. 운동권 영향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운동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 생각을, 왜냐하면 내가 학생운동 안 하는 애들이 특히 그런 컴플렉스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학생운동 안 하고 공부해서 판검사 되거나 뭐 기자 되거나 한 친구들이, 나는 공부한다고 안 했지만 쟤들은 마치 희생한 것처럼요. 그러면서 그들 자체도 나중에 다 좌파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87년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전대협 내 지하 조직이 3개 있었습니다. 당시에 반미 청년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던 조통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87년도에 애들 많이 풀어줬거든요. 감옥 갔던 많이 86년도 건대 사태 때 한 1,000몇백 명 들어갔잖아요. 그들 중 많이 나온 애들 중에 다시 지도부들이 만든 게 제가 있던 조통그룹인데 연세대학교를 주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이 관악자주파. 여러분 참여연대 아시죠? 참여연대 누굽니까? 김기식이 나중에 금융감독위원장을 하려다가 못했죠. 그 친구가 관악자주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운동권들이 장악한 나라가 된 거죠. 주사파 학생운동의 특징을 좀 보면요, 첫 번째는 북한의 주체 사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쟤들 김일성 욕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주체 사상의 핵심은 수령론이거든요. 김정은 수령이기 때문에 말 못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쟤들 이 혁명론으로 보면 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혁명에서는 한민전, 한국민족민주 통역당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민전의 지도를 수용합니다. 이게 주사파 학생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항상 공산당은 4가지 당이 있습니다. 4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맨 위에 VO라고 해가지고 뱅가드 오가니제이션. 제가 이제 주사파 특징이 뭐냐면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영어 다 맞고 들어갔는데요. 이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주사파에 빠지니까 미제는 이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져야 한다 해가지고 영어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영어를 제가 잘 못해요. 발음도 안 좋고요. 대학 가서 영어 좀 했으면 저도 영어 잘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VO, 뱅가드, 그러니까 전위라는 얘기입니다. 전위 조직, VO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RO라고 들어보셨죠? 이석기 사건 때. 그 전위 조직의 지도를 받는 혁명가 조직의 RO, 레볼루셔너리 오가니제이션, 혁명적 그룹, 혁명가 그룹이랍니다. 그게 이제 RO 같은 걸 말하고, 그 밑에 예를 들면 지금 민주노총을 장악하고 있는 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라는 주사파 조직이 있는데, 그게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내에 활동하는 혁명가 그룹, 그래서 RMO라고 합니다. 레볼루셔너리 매스 오가니제이션. 그 다음에 맨 밑에가 매스 오가니제이션. 예를 들면 뭐 노동조합이랄지 학생회랄지 뭐 이런 것들을 MO라고 합니다. 이게 항상 이 당이 있어요. 그러면 지하당은 뭐예요? 최상입니다. 소수로 구성되는 걸 VO라고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통역당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이 지금 통역당 한번 68년도요. 통역당이 들통나고 이문규를 북한이 구출하기 위해서 북한이 공작선을 보냅니다. 그래서 김종태는 잡히고 이문규는 잡힌지 몰라가지고 당시에 이 3인 지도부인데 최고 책임자는 김종태이고 통일혁명당 얘기입니다. 68년도요. 그래서 간첩선을 내려보낼 정도로 북한이 중시했던 조직입니다. 김종태는 북한에 4번을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마침 자기 조카가 김진락이 서울대였습니다. 사약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 조카를 포섭해서 이문규라고 마침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을 포섭해서 당시 서울대, 연대, 상대, 성균관대 최고의 우리나라 엘리트를 포섭합니다. 그게 통일혁명당입니다. 거기에 책임자 중에 한 명이 신용복입니다. 신용복은 서울대 정착과를 졸업하고 당시 육군대 교수로 있었습니다.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재주 좋고요, 말 잘하고 글씨도 잘 씁니다. 여러분 처음처럼이란 글씨 있잖아요. 그게 신용복이 쓴 겁니다. 문재인 그 대통령 때 국가정보원에 이 뭡니까 그 글씨 있잖아요. 그거 신용복 채입니다. 신용복 통역당 간첩이었습니다. 신용복 밑에
박성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생 기독교 조직 책입니다. 이 친구가 포섭한 친구가 한명숙입니다. 한명숙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예, 총리요, 총리. 한명숙이가 뇌물 사건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1억짜리 수표를 쓴 흔적이 있으니까. 그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6명이 그 감옥 앞에 대기하고 일렬로 섰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통역에게요. 저는 박성준하고 3년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준을 잘 압니다. 소련 무너지고 막 흔들릴 때 박성준, 이동지 같이 공부합시다 와가지고 3년을 도이치 이데올로기를 공부하면서, 동지, 러시아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소련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위대한 공산의 이념은, 청년 막스의 이념과 위대한 공산의 이념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숭고한 인류 최고의 이념이요, 저에게 그렇게 교육시켰던 사람이 박성준입니다. 사람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 좋습니다. 여러분, 공산당 뿔 달린 사람 아닙니다. 뿔 달려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 꼬십니까? 못 꼬십니다. 얼굴은 양보다 훨씬 순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매우, 언어도 간결하고요, 공경한 언어 쓰고요, 절제된 언어 쓰고요, 인격도, 여러분, 혁명가들이 남을 위해 죽는다는 게 그 사람이요, 그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하급 사람 아닙니다. 물론 뭐 그 중에 나쁜 사람도 많겠지만 최고위급에 가서는 굉장한 자기 절제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박성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성준은 문재인 정권 때 최고의 렌터였습니다. 신용복을 뭐라 그랬습니까? 에? 내가 가장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은 통역당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통역당 알고 한 소리예요. 통역당 창당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64년 3월 15일 날입니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께서 교시하신 주체의 당 창건 반침을 받들고, 이게 통역당입니다. 문재인은 이 통역당의 최고의 책임자를, 신용복을 자기가 가장 존경한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그것도 김여정 앞에서.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보면 이 통역당 조직표가 나옵니다. 한번 뒤에 보시죠. 이게 지금 약간 키워야 이제 아마 내올 텐데,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영복, 그 다음에 신영복의 직계가 기독청년 복지, 이름은 안 나오는데 박성준입니다. 박성준이 한명숙 끌어들여서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실제로 뒤에서 조정한 건 누굽니까? 북한이지만 통일혁명당이요. 그 문재인이 통역당 굉장히 있잖아요. 통역당 한번 보세요. 저 뒤에 보면 이 조선일보 만물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뒤로 좀 하나 더 넘겨. 예, 여기 보면 앞에 문재인이고 김호란이, 여러분 그 방역기획관으로 김호란을, 이 모란이 뭔가, 북한의 모란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기세춘이라고 통역당 출신입니다. 문재인이 통역당 사랑 정말 대단하죠. 이런 얘기도 있네요.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고요, 김여정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신영복의 통글씨와 한반도 그림 앞에 기념사직을 찍으며 통으로 통일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영복 글씨체를 선물도 김여정이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문재인은 우리나라 간첩 잡는 국가정보원 앞에다가 신영복 글씨체를 딱 박아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간첩이 국가정보원을 장악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나중에 뒤에 1심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이 1심의 사건 때 대한민국의
그 정말 정보가 문재인 때입니다. 핵심 정보가 미국이 테스트해 보니까 1분도 안 되어서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그 미국이 그래서 가짜 정보까지 줬어요. 가짜 정보까지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이 계산을 해보니까 북한에 넘어간 정보가요, 큰 트럭, 한 트럭 반 분량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분량이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당시에 누구를 통해서? 박선원이를 통해서. 그 박선원이 당시에 청와대 외교안보 전략비서관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비서관이. 저 박선원 잘 알아요. 우리 연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학생운동가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영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걔가 갑자기 무슨 국방 외교 관계를 공부하고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 행적이 좀 불투명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보전략비서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문재인 정부도 이 친구가 뭐 했습니까? 국가정보원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정보원에 처음에는 상근 뭡니까? 고문인가? 원장 특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기조실장을 했죠. 기조실장이 뭐냐? 기획조조실장이라고. 국정원은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다 차단시켜 놓습니다. 이쪽이 저쪽을 알지 못하도록. 그럼 누가 아느냐? 최소한 원장과 대통령만 알도록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차단의 원칙을 지키는데 기조실장은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사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주무르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국정원을 통째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원장 말고는 누구겠어요? 기조실장입니다. 그래서 1심의 간첩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게 박선원이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딱 찍어서 김승규 국정원장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얘 좀 수사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참모를 함부로 수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김승규 원장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박선원 수사를 못했습니다. 이 친구가 문재인 때 국가정보원에 들어가서 기조실장, 국정원 차장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부평의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원을 감시 감독하는 안보위원회 간사죠.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왜 대한민국이 북한의 간첩들에 장악됐다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큰 무리 있는 발언은 아닐 겁니다. 통역당 있고요. 민족민주혁명당 볼게요. 89년도 7월에 북한의 윤택님을 북한이 내려보냅니다. 간첩을. 그래서 당시 주사파 대부였던 김영환을 만납니다. 그리고 김영환을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공작금을 주고 간첩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김영환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만든 게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민혁당입니다. 그 민혁당을 나중에 김영환은 해체 결의했지만 이석기는 그 민혁당의 경기 남부위원회 책임자입니다. 나중에 김영환이 전향해버리니까 하용옥이라는 친구하고 이석기가 우리는 전향 못한다 이거 다시 간첩을 만납니다. 원진호라는 간첩을.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원진호 간첩이 이 이석기하고 그 다음에 하용옥을 만나서 공작 작업을 하고 돌아가다가 이 간첩선이 그물에 걸렸어요. 해군에 의해서 침몰됐어요. 그래서 그 침몰돼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안에 이 수첩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 수첩에 무슨 번호가 있어요. 근데 번호를 뒤져보니까 이게 뭔가 암호가 적혀있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이자를 대해보니까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하용옥, 이석기 이래서 얘들을 다 잡은 겁니다. 남파간첩 원진호하고 만나서 광명서 일어난 대오를 하용옥이 부여해봐. 하용옥이 이석기 윗선이거든요. 지금 이석기라는 저 친구가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잡혔죠. 이석기가 3년을 도망다니다가. 그런데 이석기 누가 풀어준 줄 아세요? 문재인이요. 그래서 풀어주고 바로 그 다음 해에 국회의원 들어왔죠. 그 전에 북한이 1심의 간첩을 통해서요 이석기 국회로 들어보내라고 지령 내렸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 지령을 수행하는 놈이 있었겠죠. 문재인 옆에는요.
그래서 문재인이 자기가 민정수석이면 이걸 담당하는 최고의 책임자거든요. 그래서 이석기 사면 복권시켜서 국회의원 만들었어요. 민혁당 강령 보십시오. 이게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하고요. 이게 이제 민족 자주권을 쟁취한다는 게 미국 몰아내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공산당 말은, 주사파 말들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얘들은 하도 좋은 말로 포장을 해놔가지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식인 혁명이라고. 그래서 말을 돌리는 걸 잘해요. 옛날부터 왜 말 잘하면 빨갱이고 또 말 잘하는 그룹이 있죠.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가 뭐 맨날 설교 듣고 그 성경 말씀 읽으니까 말 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일 기도하니까. 빨갱이들은 매일 다른 사람 속이고 설득하고 한다고 말 잘해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여기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 이야기하면, 야, 너는 무슨 민주주의인데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뭐로 통일한다는 거예요? 이 체제가 없죠. 공산주의로 통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민혁당 강령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 뒤에 보세요. 오른쪽이, 그 뒤에요. 오른쪽이 이석기고요. 그 다음에 옆에 하여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직책이 어떻게 됐냐면, 김영환, 하영옥,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변호사 이 친구는 전향했으니까요. 박모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영환이가 전북을 맡고요. 그래서 이제 김영환하고 전북 친구들이 대부분 다 전향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민주위원회 만든 애들이 다 그 전북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왜 김영환하고 나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펜앤마이크에 왜 아침 방송하는 애 있잖아요. 그 친구도 전북 출신입니다. 전북대 출신이고요. 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죠, 그 친구. 그래서 전북위원회는 전향했고, 나머지 경기남부위원회하고 영남위원회가 있었어요. 경기남부위원회가 지금 이석기입니다. 영남위원회는 저 울산에 있는 간첩들이고요. 그러면 왜 경기 동부연합은 뭐냐? 이게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민혁당이면 VO입니다. VO. 그러면 경기 동부연합은 뭐냐면 그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인데, 그 밑에 통일전선이라 가지고 알레모라는 정도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위원회, 그러니까 민혁당 당으로 하면 경기 남부위원회 책임자인데, 그 조직이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으로 침투해서 경기 동부연합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기는 경기 동부연합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민족민주혁명당 당으로 보면 경기 남부위원회입니다. 이석기가. 얘를 북한이, 지금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종 수령이 돼 있죠, 이 친구가. 저 친구가 제가 알기에는 이재명의 돈 상당수, 왜냐하면 성남에서 국회의원 될 때 이재명이 이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의 아래에 있던 김미희라는 여자애랑 후보 단일화 하잖아요. 그리고 김미희가 양보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남시장이 돼요. 그래서 성남시의 전체 이권을 경기 동부연합한테 줍니다. 그래서 성남시 인수위원회를 만드는데 인수위원장이 김미희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준 게 뭐냐면 성남시 전체에 청소 용역을 줍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뭐 그 하수 처리 분들, 그것도 꽤 이권이 큽니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크니까요. 근데 회사 만든 지 한 달도 안 된 회사한테 딱 줍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도시가 크잖아요. 그래서 성남시 산에 여러 도시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경기 동부연합 애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 월급쟁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간첩들을 전부 월급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 대장동 여기서 1조가 비잖아요. 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절반 이상, 5천억 정도 이상은 경기 동부연합을 통해서 북한이나 경기 동부연합에 갔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이 전 간첩들이 충북 동지의 사건 보세요. 북한한테 북한 요청을 합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되도록 전 조직에 지령 내려달라고. 그 실제로 이재명 밑에 한 청년 깔아 애들이 다 달라붙었잖아요.
주사파이들이. 그래서 결국 후보가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예, 그러면 저 뒤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전복전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넘어간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주사파들의 전복, 예.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전복전이란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이 전쟁을 통하지 않고 정권을 뒤집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전복전에는 4가지 단계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핵심 전위 세력을 키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전위 세력이 누가 있었습니까? 전대협을 비롯한 대학에서 단련된 주사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위 세력들이 각가의 각층에 침투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땠습니까? 전대협에 어디로 갔습니까? 교사로 들어가고 그게 정교조고요. 또 변호사로 들어가고 그게 민변회고요. 교수로 들어가서 전국 교수협의회가 되고요. 뭐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는 언론노조, 교계로 들어갑니다. 민중교회 연합으로요. 그 다음에 기독교 환경단체로도 들어가고요. 교단총회로도 들어갑니다. 얘들 학벌 다 좋아요. 서울대, 연고대 다 좋은 데 나온 애들이라서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저 밑에서 훈련받은 애들이 교단총회 본부 쪽에 있더라고요. 이름 말하긴 그런데. 그 다음에 시민단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침투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 시위를 조작합니다.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이 시위를 일으켜서 전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2002년도 미선희 효순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선희 효순이 사건은 알지만 정말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장갑 차에 의한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곧바로 광장에서 어때요? 전교조들은 누구를? 중학생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효순이, 미선희 살려내라. 그 다음에 주한미군 물러내라고 학생들하고 일반 주민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요, 결국 이해창 당시 후보가 떨어집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사과하고 떨어져요. 그 다음에 2008년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입니다. 이때 광우병 사태가 일어납니다. 광우병 사태는 이 방송계에 침투한 기자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피디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뭡니까? 광우병이라고 무슨 소가 팍 쓰러지는 거를 영상을 리얼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우병 그 인자를 먹으면 우리가 전부 죽는다면서. 그 다음에 서울대 모 교수라는 돌팔이로 나와가지고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광우병에 약한 인자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고. 지금 생각하면 전부 거짓말인데,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뇌송속 구멍탁, 나는 죽기 싫어요 하고 광화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각계에 침투한 세력들의 선동과 돈으로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만들고 쇠고기 협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FTA 뭡니까? 이명박 정부 FTA 그거는 노무현 정부에 센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죽은 그 가슴 아픈 것을 이용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너 7시간 동안 뭐 했냐? 안타까운 시간에 네 처음에는 연애했지, 무당 구됐지, 성형수술했지. 그 말에 이미 박근혜는 이미 세월호 때 이미 대통령이 아닌 저 죽일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아니 아이들이 배에서 죽어가는데 7시간 외간 남자와 연애하고 무당 굿하고 그리고 성형수술하고 그렇게 선전선동한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거 보세요. 마침내 봉인이 풀린다. 제가 이거 따온 겁니다. 걔들 사이트에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라며요. 얘들 5번, 6번 수사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어요. 이때 이것을 들은 게 우리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는 가슴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최순실 사태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최순실이 박근혜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했다고 해서 태블릿 PC를 증거로 대요. 지금은 사실은 걔들 태블릿 PC를 증거로 쓰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태블릿 PC는 그것도 사실은 뭡니까? 거기서 바꾸는 것도 안 된다며. 초기 품종이라서. 그런데 박근혜 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죠? 박근혜 뇌 안에 최순실이가 조종하고 있는 그 거짓 선동에 완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 딸은 정유라는 보니까 멀쩡하게 이대 가도 되더만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받았고 비인기 종목이라서. 그런데 농단해가지고 갔다고 전부 거짓 선동해가지고 걔를 국민학교 졸업장 만들었어. 그 다음에 K미르재단에 무슨 최순실이가 다니는 미용실에 뭐 원장을 거기에 원장으로 앉혔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서울대 체육학 박사 받은 사람이에요. 체육재단 원장 이사장하기 충분한 사람이었어. 자기가 나중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나는 안마 시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 거짓말로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선동당해서 국민의 25% 빼고 75%가 탄핵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국회에 동원했죠. 뭐라고요? 국회에다가 아예 협박했습니다. 너 만약에 탄핵 안 시키면 불태우겠다고. 그래서 당시에 8명인가요? 헌법재판소 이게 전원일치로 해요. 왜냐면 한 명이라도 빠져나면 서로 죽을까봐.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지령한 적폐청산 한다고 보수 세력 불태우겠다고 50년 집권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정신을 못 차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10월 혁명 때문에 우리는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다시 또 나옵니다. 박근혜 탄핵에 당신은 박근혜 탄핵에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인데 지금 전국 민중행동이라고요. 여기에 지금 한번 민중운동 가입단체 한번 보세요. 그 뒤에요. 예, 가입단체 보면 민주노동자 전국회 이거 그 주사파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농민회, 전국 민주노총, 전국 빈민회, 전국 여성연대, 그 다음에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거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받은 단체입니다. 대학생 진보연합, 대학생 한국진보 이거 다 주사파 조직입니다. 이들이 지금 전국 민중행동을 하고 만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 탄핵에 나선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탄핵 시즌2에 돌입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시위하는 여야와 마주쳐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과 혁명론으로 무장하고 조직을 갖춘 이들과 지금 대한민국 운명을 놓은 전복전으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정신 까딱하면 대한민국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거기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노선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정말 잘 보입니다. 근데 아직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야 다툼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국민의힘 또 국회의원들도 그냥 여야 다툼, 얘들 달래면 될 줄 알아요. 달래면 더 달라고 할 겁니다. 아마 김건희 지금 사과하면 야 김건희 할 동안 너는 뭐 했노 윤석열 니 내려와라 할 겁니다. 하나 더면 더 달라고 계속 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애국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국 행동은 틀린 건 틀리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주사파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독교를 없애는 데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최종 목표는 기독교를 없애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 나라가 혁명에 성공하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우선 죽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냥 세운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피로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니까요, 그 사람 엄청 잘 나가는 집안이었거든. 뉴욕대 나오고, 그 다음에 뉴욕의 유명한 네덜란드 신학대학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조선으로 간다 그랬을 때 다른 뉴욕의 이 신학교를, 뉴욕의 큰 교회 담임을 청빙을 수락하러 간다 할 때 그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언더우드 목사님 그 전기에 나옵니다. 조선은 누가 가노?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자기 목숨 걸고 이 조선에서 일합니다. 그런 선지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비참했던 조선 한반도가 오늘날 세계 7위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목숨 건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주했습니다. 우리들의 성공에. 그리고 북녘에 둔 동포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다시 되살려야 될 때입니다. 주사파 그냥 사상운동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기독교에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들에게는 김일성이라는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그걸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애국운동이 아니고 신앙운동입니다. 그 신앙운동에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